화웨이가 다음 주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출시일에 맞춰 신제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에 쏠리는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3단 폴더블 폰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의 지난달 판매 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침체에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50% 가깝게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 폐쇄와 감원을 추진합니다. 현지 언론은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 각각 한 곳씩 폐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에도 5대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담대는 한 달 사이 8조 9천억 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최고 30도를 다시 웃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은 사이 시장의 시선이 오랜만에 중국으로 쏠렸습니다. 오늘 아침 화웨이와 비아디 등 중국 기업들 소식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 중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치고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에 영향이 있는 움직임이라 주목됩니다. 모닝벨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먼저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하루 쉬어갑니다. 휴일에서 돌아오면 뉴욕 증시는 9월의 첫 거래일을 시작할 텐데요. 역사적으로 약세장이라 불리는 9월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달 뉴욕 증시는 암울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8월 초 3대 지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폭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S&P 500 지수는 최대 7.3%, 또 나스닥 지수는 10.3%가량 폭락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우 지수는 월간 상승률 1.8%를 기록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S&P 500 지수는 2.3%, 나스닥 지수는 0.7% 오르면서 낙폭을 모두 만회해 나갔습니다. 섹터별로도 보면 S&P 500 업종은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금융주가 5% 넘게 올랐고요. 또 이어서 기술주가 두 번째로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미 소비재의 경우에는 미국의 소비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4% 넘게 상승하자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9월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이 되는데요. 문제는 9월은 통상 주식 상승률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LPL 파이낸셜의 최고 기술 전략가 아담 턴퀴스트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1950년 이후 9월 평균 0.7% 손실을 기록했다면서요. 상승한 해는 43%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43%뿐이었다면서 주식에 있어서 9월은 최악의 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우지수도 지난 100년간 9월 이 평균 하락률 1.24%를 기록해 가장 부진한 달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했죠. 다만 이번 9월은 대형 이벤트 두 가지에 따라 이전 흐름과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벤트는 이번 주에 나올 8월 고용보고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증시 회복에 있어서 8월 고용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예상보다 강한 신규 고용과 또 낮은 실업률은 침체 가능성을 줄여줘 주식 밸류에이션을 계속 높게 유지해 줄 것이라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주식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약한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고 또 특히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경착력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9월 FOMC도 하나의 증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균적으로 S&P 500은 첫 번째 인하 후 3개월 동안 2.5% 올랐습니다. 또 지금처럼 경제 성장세가 견고하다면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더 크게 올랐다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꼭 증시의 호재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첫 인하 때까지 증시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간다면 실제 금리 인하 후 오히려 차익을 실현하는 이 뉴스의 팔아라 흐름이 펼쳐질 수 있다고 관측했고요. 만일 경제가 급격하게 냉각돼서 연준이 인하를 시작한다면 이는 증시의 악재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9월에는 여러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절적인 변동성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벨트 꼭 매신 채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추가하시면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일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이번 순위엔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3개나 올랐는데요. 먼저 5위엔 7에서 10년물, 그리고 3위엔 25년 이상, 1위엔 20년물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은행이 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났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자 일학개미는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이 상품들을 지난 몇 주간 대거 매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엔화가 다시 반짝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를 기록했고 오늘은 146엔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엔화 강세는 다시 이어질 전망인데요. 미일 간 금리차 축소가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잭슨 홀 연설 이후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확고해졌고 일본은행 역시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내보였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연말 전망치를 기존 142엔에서 135엔으로 수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140엔을 예상하는데요. 이에 더 큰 환차익을 노리고 일학개미가 장기채를 대거 매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권은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7에서 10년물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4위는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는 지난주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인 BMW와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연료전지차 FCV 분야에서 전면 협력할 예정인데요. 최근 전기차 판매량 감소로 전기차 이외의 부문에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친환경차 선택지로서 FCV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과 유럽의 대기업이 손을 잡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일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서며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도요타는 인증 부정 문제로 출하정지 처분을 받았던 세계 차종에 대한 생산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약 3개월 만입니다. 원래 어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연기된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추가 통제 시 보복을 하겠다며 경고에 나섰는데요. 일본 반도체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요타도 이를 피해가지 못할 듯하죠. 향후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넥슨 재팬입니다. 넥슨 재팬의 주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최고치인 3,161엔을 찍고 최근 2,800엔대로 내려왔는데요. 퍼스트 디센던트가 주가의 희비를 갈랐습니다. 깜짝 흥행으로 주가 상승에 기여했지만 시즌1 업데이트 이후 실망감이 번졌죠. 신규 에피소드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확산하며 동시 접속자 수도 소폭 반등에 그쳤는데요. 매출 순위가 떨어지면서 주가도 급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역대 최고치의 상반기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를 위해 넥슨은 효자 상품인 던전 앤 파이터를 이어갈 넥스트 던파를 발굴하고 기존 IP와 신규 IP 사업을 통해 슈퍼 IP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현지화 전략에도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공개 행사 직후에 자사의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폴더블 폰 1위로 올라선 자신감에 힘입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화웨이와 애플 같은 날 신제품을 공개한다고요? 네,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 현지 시간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신제품을 발표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공개는 중국 시간으로 12일 오전 1시입니다. 애플 신제품으로 쏠릴 시장의 관심을 끌어오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리처드 유 화웨이 소비자 사업부문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웨이보에 선도적이고 혁신적이며 파괴적인 제품이 나올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만들 수 없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지금 획기적인 제품은 어떤 겁니까? 네, 화면을 2번 접는 3단 폴더블 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리처드 유 CEO는 중국의 한 라이브 방송에서 5년의 연구개발 끝에 차세대 폴더블 폰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리처드 유 CEO가 3단 폴더블 폰을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올 2분기 화웨이의 폴더블 폰 출하량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폴더블 폰 1위를 차지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네,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개월째 경기 위축 국면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의 달성 가능성 낮게 점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 소식은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PMI 벌써 넉 달째 수축 국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PMI가 50보다 아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데요. 제조업 PMI는 올해 3월과 4월 50을 넘기면서 중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 들어 49.5를 기록했고 6월에도 동일한 수치를 보인 데 이어 7월과 8월에는 더 하락하면서 4개월째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와 별도로 민간 금융정보 제공업체 차이신이라는 곳도 제조업 PMI를 따로 발표하는데요. 차이신 제조업 PMI는 반대로 확장 국면인데 그럼에도 성장은 한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싱크탱크 차이신 직후는 8월 제조업 경기가 약간 회복하고 수급이 안정적으로 확장했지만 외수는 압박을 받고 취업이 하향 안정세에 있으며 물류 운송 지연, 기업 재고 증가, 디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 과제가 산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내세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이것도 조금 달성이 어려워 보여요. 네, 실제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인 5.1%를 크게 밑돈 4.7%로 나타나 올해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5% 안팎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요. UBS 그룹은 앞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9%에서 4.6%로 하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5% 안팎의 이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재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이 채권 시장 관리와 경제 안정을 위해 한화로 19조 원 규모의 국채를 공개 시장에서 매입했고요. 이에 앞서 5월 중국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부양책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대책 방안을 꺼냈는데요. 주택 매매 시 선지급 계약금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 철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인민은행은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3천억 위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8월 상위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매매 가치가 전년 대비 26.8% 줄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다각적인 이런 부양책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발이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는 현지 시간 2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US 스틸의 미국 내 소유 및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펜실베이니아는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해리스에 앞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도 US 스틸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BMW가 순수 전기차 모델인 미니 쿠퍼 SE에 대한 글로벌 리콜을 실시합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BMW는 해당 차량이 배터리 시스템 결함으로 주행 중 서서히 멈추거나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생산된 차량으로 전 세계에서 약 15만 대가 판매된 모델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정부의 출하 정지 처분을 받았던 3개 차종에 대한 생산 재개를 연기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도요타의 코롤라 필더와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에 대한 생산이 어제부터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미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도요타 측은 새로운 생산 재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 허가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램이 영국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검토 결과 국제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분명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수출 허가는 350건으로 이번 결정은 그중 30여 건에 해당합니다. 전기차 캐즘도 뚫어버린 중국 비아디 소식부터 수요 악화로 메가톤급 구조조정에 나선 폭스바겐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비아디가 지난달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계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0% 늘어난 37만 대를 돌파했고요. 분야별로 보면 전기차가 12%, 하이브리드가 48% 급증해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비아디는 해외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외에서 3만 대 넘게 팔아치웠고 연간 누적 판매량은 26만 5천 대 육박해 지난해 기록을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2분기 매출은 25% 넘게 늘어 우리 돈 33조 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수익 역시 30% 넘게 늘어 지난해 말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미국과 유럽에 이어 캐나다까지 관세 폭탄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유럽과 멕시코 등 현지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리면서 거침없이 시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은 보릿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장이죠. 올리버 블룸의 CEO는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메가톤급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1939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독일 공장 문을 닫은 적 없는 폭스바겐이지만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최소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 각각 한 곳씩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경영진은 30년 전부터 유지해온 고용 안정 협약도 종료하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회사는 당초 2026년까지 100억 유로로 책정한 비용 절감 목표도 50억 유로 더 높일 계획이고요.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고민이 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 출하량은 3% 늘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미국과 유럽, 캐나다가 내놓은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고요. 그나마 최근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현지 시장 수요가 반짝 늘어 한숨 돌렸지만 이마저도 토종 업체들의 약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출하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출하량은 32% 늘었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을 앞지를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비해서 성장 보폭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2분기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기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1.5%를 기록한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도 1분기 50.7%포인트, 2분기 50.8%포인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애플의 재입고 주기가 돌아오고 AI 서버 관련 고성능 컴퓨팅 칩 수요가 호조를 보이면서 웨이퍼 출하량이 증가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SMIC가 5.7%로 삼성 이들을 바짝 쫓으며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글로벌 10대 파운드리 업체 2분기 합산 매출은 전분기 대비 9.6% 증가해 여전히 인공지능 부문 수요가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최근 공급 과잉으로 하락하던 웨이퍼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태양광 산업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2010년 이후 극속도로 성장했지만 현재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 돈 1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둔 룽지실리콘은 올 상반기 1조 원에 육박한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재정 위기에 업계 구조조정 조짐도 감지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시장 재균형에 도움이 될 만한 공장 폐쇄가 임박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이번 달 증시 방향 어디로 갈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휴장 이후 다시 개장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8월 증시 흐름부터 좀 돌아보면요.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넉 달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9월은 통상 좀 부진한 달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9월은 좀 다를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통계는 통계일 뿐이기 때문에 뭐 너무 마음에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들 보게 되면 역시나 미국 중심의 글로벌 증시는 그나마 좀 선전, 그리고 또 한국 증시는 솔직히 기대할 게 없는 그런 모습 쪽으로 수급의 동향, 자금의 동향이 움직이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9월 달은 전통적으로 이제 또 미국에서도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에서 돌아오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식을 좀 움직이려고 하는 시기. 근데 막상 강하게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시장에 좀 출렁이면 나온다라는 쪽과 함께 세금 관련된 이슈도 있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는 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된 상황들 쪽에서 그와 관련된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심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대선이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9월 10일 날은 당장 또 대선 토론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눈치를 좀 본다라는 쪽에서 자신감이 그렇게 강한 달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고용보고서, 특히 연준이 고용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용보고서 나오는 데이터를 또 상당히 중요하게 주초에는 또 바라볼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CPI, 그리고 또 이어질 어떤 미국 시장의 체력과 관련된 얘기들, 그러면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제조업 지표나 비제조업 지표 동향들,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의 관심은 어떤 변동성이 좀 계속 또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감은 계속 남아있는 9월달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뉴욕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역시 경제 연착륙일 것 같습니다. 8월 증시 흐름만 봐도 그 큰 변동성 속에서도 어쨌든 연착륙에 대한 뭐 희망 또는 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강세로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지표상으로 현재 흐름을 보면 일단 연착륙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이 리스크 요인이 이제 보여준다라고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금리가 인하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일단 그나마 양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 신호가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오히려 지금 경기가 하드 랜딩, 즉 생각보다 부진한 지표 속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인하를 했구나 라는 인식과 함께 오히려 또 관련된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금리 인하는 또 빨라지겠지만 그게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의 경기가 빠른 위축들을 부담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금리는 이제 서서히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경기 위축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약간 약화된 경기 신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그걸 좀 어떤 흐름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바라볼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설문 쪽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70% 수준으로 일단 그래도 잘 버텨낼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기대뿐만 아니라 바람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저소득층, 그러나 즉 중산층 이하의 어떤 소비나 그리고 그에 따른 초과저축률 마이너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지금 기대만으로 볼 수는 없는 데이터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도 점점 더 중산층으로 퍼져서 약간 또 소비에 대한 압박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지도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들, 특히 미국의 분기 GDP 성장률이 3% 정도까지 올라올 정도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래도 확신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달러나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도 그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증시 흐름도 좀 짚어보죠.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코스피가 2680선 위로 좀 올라섰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밤사이에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흐름은 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휴장하면은 섭섭하기 때문에 유럽 증시 챙겨봅니다. 그래서 유로 스톡스 50을 보게 되면 0.3%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 초반에 좀 위축됐지만 영국 쪽이 조금 흔들렸고 나머지는 괜찮았다. 특히 부동산 업종과 대형 제약주가 움직였던 측면들이 높은데 이걸 종합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는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좀 안착을 했었어야 될 2690, 2700선 중기적인 저항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안착하기에는 상당히 또 묵직하게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일단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추석 연휴를 이제 2주 앞둔 상황 쪽에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어제 그저께였었죠. 네, 49.1로 위축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또 차이신 제조업 PMI는 50.4로 오히려 또 호전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지표에 대한 부담감은 살짝 좀 벗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중요한 미국 쪽이 오늘 또 어떻게 발표될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자신 없는 장세에서 섹터에 대한 쏠림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차전지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강력한 모습들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또 강했던 지금 AI 반도체 쪽이나 그리고 또 바이오 쪽들은 힘을 못 쓰는 상황들인데 또 그런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모습들 쪽의 차원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쪽이 강할 때 또 다른 쪽이 약한 쪽들을 이용을 해볼 수 있는 전략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은 자신감이 넘치면서 9월 달도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거래에서도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모두 다 이를 얘기한다는 점 염두를 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어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정도의 어떤 섹터 중심의 대응 정도로 한정돼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관광,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은 대체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성장의 핵심 동력인 부동산 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행히 중국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차이신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상승하며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지표의 중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엇갈리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의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요 부족 문제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부가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내놔야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China has a demand problem. It's not a supply side problem, right? It's a lack of consumer demand. It's a lack of private sector demand outside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what that says to me is that stimulus measures need to solve a couple of problems. Soft labor, weak incomes, a deterioration in household balance sheets. These are the issues that I think need structural attention in China's economy before we can stabilize. And so I think if they're going to reach their growth target for the year, you have to assume that there will be a pickup in both fiscal and monetary stimulus in the second half.
글로벌 투자회사 에버딘의 투자이사도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약하다며 이러한 약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I think the economy as a whole is really weak. The key pockets in consumer property investments remains very weak. We don't expect that to turn. In terms of infrastructure spending from the government, we're still trying to wait and see. But the state and city governments are, from our understanding, don't have the money to do too much to support the economy. So you really need the central government to step in. And that's why I just don't think they are ready to. 변동성 컸던 8월을 마친 뉴욕 증시는 9월 FOM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인하 폭과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등 이번 주 고용 지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3대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디 아그리콜의 외환 리서치 책임자는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아직 견고한 만큼 연준은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o us, given the still, I would say, glass half full U.S. outlook, I think that the Fed may be more inclined to deliver something akin to a hawkish cut, really non-committal, really very high emphasizing the data-dependent, data dependency of future policy decision. We expect 2 rate cuts this year, which compares with about 4 really priced in by the markets, as in 425 moves. 9월은 보통 뉴욕 증시가 부진한 달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포지셔닝과 투자 전략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투자 책임자는 분산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술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와 섹터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The positive in all of what we are observing is there is breadth in the market. So we're not in 2023, US tech, a monolithic, monodimensional element. We have other options. Again, if I think about across the board from a regional perspective, a lot of discussions around Japan, and you can take different views, but it is an area that remains,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under-owned. Europe, probably too early to move towards an overweight, but again, we've seen a lot of interest coming back, including from international investors earlier in the year. 화웨이가 다음 주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출시일에 맞춰 신제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에 쏠리는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3단 폴더블 폰을 공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의 지난달 판매 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침체에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 폐쇄와 감원을 추진합니다. 현지 언론은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 각각 1,000곳씩 폐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에도 5대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담대는 한 달 사이 8조 9천억 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최고 30도를 다시 웃돌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구식으로 취급받던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 전성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와 테크인사이츠에 따르면 올해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합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750억 달러, 약 234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91.5%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2,650억 달러로 사상 처음 2,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생성형 AI 시대의 필수품으로 불리는 AI 가속기의 성능을 끌어올릴 핵심 무기로 HBM 등 고부가 가치 D램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센트릭, 메모리 중심 시대가 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다음 달 현대자동차와 일본 도요타그룹 회장이 만나 글로벌 수소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도요타그룹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다음 달 24일에서 26일 방한합니다. 12년 만에 한국을 찾는 도요다 회장은 2박 3일 일정 중 정의선 회장과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수소 생태계 구축 작업에 힘을 쏟고 있는 현대차 그룹과 도요타 그룹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업계 거물의 만남인 만큼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사업을 둘러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반도체 특수가스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SK 스페셜티 인수 후보로 국내 대형 사모투자펀드인 한행컴퍼니가 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는 100% 자회사인 SK 스페셜티를 매각하기 위해 한행컴퍼니와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거래 대금은 4조 원대입니다. 이번에 SK 스페셜티를 4조 원에 매각하게 되면 지주회사인 SK주 부채 약 3분의 1을 단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한 SK그룹이 부채 축소를 위해 취하는 첫 번째 조치라는 점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68조 6,616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해서 8조 9,115억 원 증가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직전까지 대출 수요가 몰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무려 1조 5,881억 원이나 폭증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례 없이 불어난 대출 수요가 보험과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 금융권 주담대 잔액을 늘리는 풍선 효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향신문은 가계 여윳돈이 8개 분기 연속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흑자액은 월 평균 100만 9천 원으로 100만 원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1년 전보다 18,000원 1.7% 감소한 것으로 2022년 3개 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었습니다. 2006년 1인 가구를 포함해 가계 동향이 공표된 뒤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입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쪼그라든 데다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비용이 흑자액 마이너스 행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은 서울 부동산 매도자 중 가장 비중이 컸던 5060 세대의 매도가 줄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 부동산을 보유한 50대와 60대 중 지난 2년간 매도보다 보유를 택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가뜩이나 정비사업 지연으로 공급이 위축된 데다 기존 고령층 매도 물량도 줄어 매물 감소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0대는 돼야 자산을 정리하는 실질적인 은퇴를 할 수 있어 70대부터 매도가 늘어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초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착수합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 관련 자본 적정성 등 경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차주에 616억 원을 대출했고 이 중 350억 원이 부당대출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넥슨그룹 총수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가 고 김정주 창업자 별세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습니다. NXC 측은 상속세 조기 납부와 관련해서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상속세액은 지난해 물납한 지분 액수와 유이장이 지분 매각, 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해서 최소 5조 3천억 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오후까지 가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어제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았던 중부지방은 오늘은 서울 31도 등 다시 30도 안팎으로 올라서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노동절 표심, 미국 대선 레이스가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 해리스 또 트럼프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누가 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조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합주에서는 박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 미국에서는 지금 오늘이 노동절이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 특히 노조의 표심이 중요한데 이 경합주 성패를 가를 표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박사님. 네, 미국 뉴욕 증시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절 휴일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노동절, 미국의 노동절 참 이상한 날입니다. 전 세계가 노동절 하면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주 생뚱맞게도 9월 초가 노동절입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좀 있어요. 원래 그 메이데이, 노동절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1886년, 우리나라는 이모군란이 일어난 바로 직후, 지금부터 140년 전인데요. 네. 세계 역사상, 세계 경제계에서 가장 큰 사건이 시카고에서 터집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대관식을 한 바로 그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의 제일 지금 가운데 있는 도로가 미시간 애비뉴인데요. 미시간 애비뉴에 헤이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네. 노동 문제를 전공하거나 경제학을 하는 분들은 꼭 한번 가봐야 될 그런 중요한 히스토릭 사이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서 주 8시간 근무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시위를 했는데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노동운동 사상 가장 처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노동자들이 총을 쏘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노동자 대표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기소했고 또 법원은 신속하게 처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것은 노동자들이 쏜 총이 아니라 경찰이 사태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쏜 총으로 드러났고 네. 그래서 노동자들을 흥분을 했죠.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가 단결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쉬쉬했죠. 그래서 유럽 등지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전 세계가 노동절을 하지만 미국은 이 사건이 너무나 창피하고 또 사건 조작을 했다라는 대목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이래서 나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크게 반성을 하고 대신에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러면서 미국의 노동절은 어떤 한 해의 계절, 새로운 시작. 미국은 회계년도가 10월 달에 시작이거든요. 네. 회계년도 시작 직전에 이를 맞추어서 이 노동절을 미국만의 노동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만큼 노동절에 대해서는 유럽보다도 오히려 국가가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과거에 대한 과거
살인 조작 사건에 대한 미안한 감정까지 섞어서 또 노사가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어보자 해서 엄청난 행사입니다. 그래서 노동절 날 길거리 곳곳에서는 노조 패레이드가 펼쳐지고 또 국민 전체가 노동절 하루는 완전히 쉬는 그런 날로 돼서 뉴욕 증시도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 올해 특히 이 노동절이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 지금 경합주, 7개 경합주의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른 곳에서의 선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판세가 굳어졌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판세가 굳어졌다 하더라도 가서 더 많은 지지를 얻으면 표가 늘어나지만 미국은 이 선거인단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50개 중에서 7개 주만이 문제인데 여기가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노동절을 맞아서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 블룸버그 등이 공동조사한 경합주 결과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 7개 경합주에서 6군데가 해리스가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위스콘신주 같은 데는 8%포인트의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7개 중에 6개가 해리스가 앞섰고 애리조나주 한 곳에서만 지금 동률, 그러니까 사실상 뭐 7대1, 뭐 거꾸로 얘기하면 6대0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불과 2살 전만 하더라도 거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합주에서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차이는 얼마 안 돼서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노동자 표심이 엄청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동절에 쉬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노동절 날 외국산, 중국산 엉터리 제품 수입 이런 것을 막아서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독특한 마가 프로젝트 연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을 끈 게 지금 US 스틸이라는 일본이 US 스틸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대통령 후보 이번 노동절 날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US 스틸 해외 매각을 못하도록 조처를 취하겠다. 이렇게 여야가 다 같이 일본 제철에 US 스틸 인수하는 것을 막는데요. 이것은 US 스틸 노동자를 구하겠다라는 그런 데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미국 선거는 경합주에 몰려 있고 경합주의 관심사가 중산층과 노조 문제에 굴려 있고요. 산업으로 놓고 보면 방금 보신 대로 철강, 또 자동차, 그다음에 탄소 중립 같은 이런 민감한 제품들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요. 철강 자동차가 바로 여기에 경합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막판 선거 유세 전까지도 한국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경제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네. 또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앞으로 미국이 중산층과 경합주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쓰게 됐을 경우에 철강, 자동차 등 이른바 러스트 벨트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미국의 보호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업률 4.2%. 미국 연준의 이번 달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얼마를 내릴 것이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고용 지표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관건인데 앞서 7월에는 실업률이 4.3%로 나왔는데 이번 달에 나올 그러니까 8월 실업률의 전망치가 지금 4.2%로 좀 모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B컷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전 세계가 이번 주 미국에서 줄줄이 발표되는 고용 관련 지표들,
뭐 이를테면 ADP 보고서라든지 졸트 보고서 또 신규 고용, 실업률 이런 대목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꼭 한 달 전 8월 초에 뉴욕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고용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게 신규 고용이 11만 명 정도 선으로 떨어졌었는데요. 네. 사실 11만 명 정도도 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20만 명 정도로 매달 늘다가 갑자기 11만 명 정도로 뚝 떨어지고 실업률이 3% 오르내리던 실업률이 4.1을 넘어서 4.3까지 갑자기 오르니까 네.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 공포가 상당히 있었더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도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미국 경제계에서 나오는 분석에 따르면 이 8월 실업률 통계에 왜곡 현상이 많았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왜곡이냐 하면요. 8월 달에 11만 명이나 떨어지게 된 데는 외국인들, 이게 지금 통계가 제대로 안 잡혔다. 외국인들의 신규 고용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외국인들의 이민 규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신규 고용이 지금 그래픽 시즈에 보시는 대로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16만 5천 명, 또 모간 스탠리 같은 데는 18만 5천 명, 뭐 이런 정도라면 뭐 그동안에 우리가 고용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을 당시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네. 정상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20만 명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연착륙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될 것은 실업률인데요. 실업률이 지난달에 4.3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는데 뭐 지금 입장에서는 4.2 정도로, 사실 4.2도 실업률이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네.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정도 되면 실업률이 4.5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뭐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고용이 우려라든지 어떤 경기 침체 우려는 크게 없다. 그래서 경제계 일각에서는 9월 달에 지금 시중에서는 다들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지만 현재 이런 식으로 고용 지표가 좋게 나타나면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올 정도로 뭐 현재 상태에서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번 주 특히 금요일 날 밤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에서의 실업률과 신규 고용 숫자 좀 세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CATL 인사이드, 중국 1위 배터리 기업이죠. CATL이 현재 CATL 인사이드 마케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CATL 회장이 최근 배터리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CATL 중국의 배터리 회사죠. 중국에서는 CATL 하면 잘 몰라요. 중국말로는 닝드 시다이, 닝더의 시대다. 이런데 닝더라는 곳이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거기서 서기장을 했던 곳이고 바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정 위친 회장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상당히 안면 있는 사실상 시진핑 인맥으로 분류되는 분인데요. 이 CATL은 중국에서 1등 넘어선 지는 아주 오래됐고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또 SK온 이거 매출 다 합친 것보다도 CATL 하나의 매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만큼 이 자동차 배터리에서는 앞서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인텔이 마치 보정 상표처럼 인텔 반도체 있으면 우수한 제품이야 라는 것을 상징하듯이 최근에
CATL 인사이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배터리야, 화재날 염려 없어.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 정위친 CATL 회장이 중국의 주요 정치 모임에 나와서 자, 지금 전기차 배터리 안전 실패율이 100만 분의 1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이게 실제로는 1만 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이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많이 지금 은폐되고 있다. 1000분의 1이라면요. 1000대 중 1대는 화재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화재 났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면에서 CATL의 정위친 회장은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 경쟁, 또 가격 인하 경쟁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화재를 막는 그런 데 대해서 기술 협력을 해야 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기차 회사가 다 같이 망할 수 있는 재앙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네. 뭐 전기차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현재 있는 문제를 없다고 숨기면 결과적으로 더 큰 재앙이 된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우리 같이 문제 해결해 가자.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지금 CATL 배터리 회장님께서 안전문제 국제 대동맹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산 배터리 하면 좀 그 국내 인식은 좀 화재와 직결해서 좀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 중국산 배터리, 인산철, LFP 그 배터리가 충전 속도라든지 주행 거리는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지만 화재에 관한 중국 배터리가 화재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진핑 아프리카. 자,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프리카 정상들 아마 50여 개국이 넘을 것 같은데요. 다 불러들여서 베이징에서 밀착 관계를 이제 과시를 하는 서밋 행사를 엽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지금 중국 베이징에 아프리카의 지도자 50명 이상이 지금 속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국 아프리카 국제회의도 하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56개국 정상들을 일일이 개별 정상회담을 다 한다는 건데요. 네. 이 대단한 체력이고 대단한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올해의 주제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자. 우리 중국과 아프리카는 한 몸이다 이러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하면 저 먼 땅의 문제, 그냥 뭐 좀 못 사는 나라, 더운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중국은 2000년부터 이 아프리카 포럼을 해오면서 엄청난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지금 네.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 돈을 쓰고 있지 않는 나라가 없다시피 합니다. 이건 중국의 거대한 국가 전략화도 관계에 있는데요. 20년간 240조를 대출해 줬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상환을 독촉하지도 않고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희귀광물, 특히 히토류, 지금 밤새 나온 뉴스에도 일본이 중국 반도체 계속 규제하면 일본 토요타에 대한 히토류 광물 수출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중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히토류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에 히토류가 일부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중국에 아예 없는 히토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세계화 전략을 통해서 심지어 아프리카에까지 공을 들이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꼭 중국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연 미국, 일본 또는 중국 그 대국 일변도의 외교, 통상 외교 거기서 다변화하자고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 정치인들,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진핑의 아프리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우리의 외교 다변화, 통상무역의 국제화 우리도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여행 오지 마. 자, 유럽 국가들 일부, 프랑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대표적인데요. 엔티 투어리즘 현상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사님? 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럽죠. 지금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전 세계 여행객이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수준이 적자죠. 그런데 이웃 일본 지금 너무 몰려들어서 여행 세금까지 물리겠다. 유럽은 좀 더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거에 베네치아는 이미 지금 이 도시 지반이 물속으로 깔아앉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지 마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스페인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너무 많이 몰려오는 외국 여행객 때문에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여행 산업도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바뀐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도 한편으로 좀 부러워하면서도 우리가 해외 관광을 나갈 때도 좀 나라 선택에도 좀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노동절 표심, 실업률 4.2%, CATL 인사이드, 시진핑 아프리카, 그리고 여행 오지마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웨이가 다음 주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출시일에 맞춰 신제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에 쏠리는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3단 폴더블 폰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의 지난달 판매 대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침체에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50% 가깝게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 폐쇄와 감원을 추진합니다. 현재 언론은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 각각 한 곳씩 폐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에도 5대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담대는 한 달 사이 8조 9천억 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 최고 30도를 다시 웃돌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은 사이 시장의 시선이 오랜만에 중국으로 쏠렸습니다. 오늘 아침 화웨이, BYD 등 중국 기업들 소식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 중국 경제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치고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업계 전반에 영향이 있는 움직임이라 주목됩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주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하루 쉬어갑니다. 휴일에서 돌아오면 뉴욕 증시는 9월의 첫 거래를 시작할 텐데요. 역사적으로 약세장이라고 불리는 9월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달 뉴욕 증시는 암울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8월 초 3대 지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면서 S&P 500 지수가 최대 7.3%, 나스닥 지수가 10.7%가량 폭락했었는데요. 다우 지수는 월간 상승률 1.8%를 기록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3%, 0.7% 오르면서 한 달 새 모든 낙폭을 만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섹터별로도 보면 S&P 500 업종 대부분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금융주가 5%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어서 기술주가 두 번째로 큰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미 소비재도 미국의 소비가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4% 넘게 오르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9월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문제는 9월은 통상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은 달로 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필 파이낸셜의 최고 기술 전략가 아담 턴퀴스트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1950년 이후 9월 평균 0.7% 손실을 기록했고요. 상승한 해는 43%뿐이었다면서 주식에 있어 9월은 최악의 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우지수도 지난 100년간 9월에 평균 1.24% 떨어져 가장 부진한 달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죠. 다만 이번 9월은 대형 이벤트 2가지에 따라 이전 흐름과는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목할 이벤트는 이번 주에 공개될 8월 고용보고서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증시 회복에 있어서 8월 고용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예상보다 강한 신규 고용과 낮은 실업률은 침체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증시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그동안 못 올랐던 주식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약한 일자리 보고서가 나오고 특히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경착륙 우려가 커져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9월 FOMC도 하나의 증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균적으로 S&P 500은 첫 번째 인하 후 3개월 동안 2.5% 상승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경제 성장세가 견고할 때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더 크게 올랐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꼭 증시의 호재가 아닐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첫 인하 때까지 증시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간다면 실제 금리 인하 후 오히려 차익을 실현하는 뉴스의 팔아라 흐름이 펼쳐질 수 있다고 관측했고요. 만일 경제가 급격하게 냉각돼서 연준이 인하를 시작한다면 이는 증시의 악재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9월에는 여러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적 변동성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벨트 꼭 매신 채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추가하시면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일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이번 순위엔 엔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3개나 올랐는데요. 먼저 5위엔 7에서 10년물, 그리고 3위엔 25년 이상, 그리고 1위엔 20년 이상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은행이 금리를 또 한 번 인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났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자 일학개미는 이 상품들을 지난 몇 주간 대거 매도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섰습니다. 엔화가 다시 반짝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를 기록했고 오늘은 146엔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엔화 강세는 다시 이어질 전망인데요. 미일 간 금리차 축소가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잭슨홀 연설 이후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확고해졌고 일본은행 역시 또 한 번의 추가 긴축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연말 전망치를 기존 142엔에서 135엔으로 수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올해 말까지는 140엔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 큰 환차익을 노리고 일학개미가 장기채를 대거 매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권은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다만 7에서 10년물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4위는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는 지난주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인 BMW와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연료전지차 FCV 분야에서 전면 협력할 예정인데요. 최근 전기차 판매량 감소로 전기차 이외 부문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친환경차 선택지로서 FCV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과 유럽의 대기업이 손을 잡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일학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서며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도요타는 인증 부정 문제로 출하 정지 처분을 받았던 세계 차종에 대한 생산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약 3개월 만입니다. 원래 어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연기된 상황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일본에 반도체 추가 통제 시 보복을 하겠다며 경고에 나섰는데요. 일본 반도체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요타도 이를 피해가지 못할 듯하죠. 향후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넥슨 재팬입니다. 넥슨 재팬의 주가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최고치인 3,161엔을 찍고 최근 2,800엔대로 내려왔는데요. 퍼스트 디센던트가 주가의 희비를 갈랐습니다. 깜짝 흥행으로 주가 상승에 기여했지만 시즌1 업데이트 이후 실망감이 번졌죠. 신규 에피소드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확산하며 동시 접속자 수도 소폭 반등에 그쳤는데요. 매출 순위가 떨어지면서 주가도 급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역대 최고치의 상반기 실적을 기록한 만큼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를 위해 넥슨은 효자 상품인 던전 앤 파이터를 이어갈 넥스트 던파를 발굴하고 기존 IP와 신규 IP 사업을 통해 슈퍼 IP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현지화 전략에도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애플의 새로운 아이폰 공개 행사 직후에 자사의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폴더블 폰 1위로 올라선 자신감에 더해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화웨이와 애플 같은 날 신제품을 공개한다고요? 네, 외신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 현지 시간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신제품을 발표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16 공개는 중국 시간으로 10일 오전 1시입니다. 애플 신제품으로 쏠릴 시장의 관심을 끌어오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리처드 유 화웨이 소비자 사업부문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웨이보에 선도적이고 혁신적이며 파괴적인 제품이 나올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만들 수 없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애플과 맞붙을 화웨이의 신제품 어떤 건지 알려졌습니까? 네, 화면을 2번 접는 3단 폴더블 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리처드 유 CEO는 중국의 한 라이브 방송에서 5년의 연구 개발 끝에 차세대 폴더블 폰이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리처드 유 CEO가 3단 폴더블 폰을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올 2분기 화웨이의 폴더블폰 출하량은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폴더블폰 1위를 차지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네, 중국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개월째 경기 위축 국면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경기 상황은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중국 경기 계속해서 좀 수축 국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PMI가 50보다 아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데요. 제조업 PMI는 올해 3월과 4월 50을 넘기면서 중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5월 들어 49.5를 기록했고 6월에도 동일한 수치를 보인 데 이어 7월과 8월에는 더 하락하면서 4개월째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와 별도로 민간 금융정보 제공업체 차이신이라는 곳도 제조업 PMI를 따로 발표하는데요. 차이신 제조업 PMI는 반대로 확장 국면인데 그럼에도 성장은 한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싱크탱크 차이신 측후는 8월 제조업 경기가 약간 회복하고 수급이 안정적으로 확장했지만 이 외수는 압박을 받고 취업이 하향 안정세에 있으며 물류 운송 지연, 기업 재고 증가, 디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 과제가 산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벌써 넉 달째 수축 국면이면 당장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달성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 전망치인 5.1%를 크게 밑돈 4.7%로 나타나 올해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5% 안팎 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요. UBS 그룹은 앞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9%에서 4.6%로 하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5% 안팎의 이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재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대책이 필요할 텐데 중국 정부도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채권 시장 관리와 경제 안정을 위해 한화로 19조 원 규모의 국채를 공개 시장에서 매입했고요. 이에 앞서 5월 중국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한 부양책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대책 방안을 꺼냈는데요. 주택 매매 시 선지급 계약금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 철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인민은행은 판매되지 않은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3천억 위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8월 상위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매매 가치가 전년 대비 26.8% 줄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다각적인 부양책에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는 현지 시간 2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서 US 스틸의 미국 내 소유 및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펜실베이니아는 대선 경합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해리스에 앞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도 US 스틸 매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BMW가 순수 전기차 모델인 미니 쿠퍼 SE에 대한 글로벌 리콜을 실시합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BMW는 해당 차량이 배터리 시스템 결함으로 주행 중 서서히 멈추거나 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생산된 차량으로 전 세계에서 약 15만 대가 판매된 모델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품질 인증 취득 과정에서 부정 행위로 정부의 출하 정지 처분을 받았던 3개 차종에 대한 생산 재개를 연기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도요타의 코롤라 필더와 악시오, 야이리스 크로스에 대한 생산이 어제부터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미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도요타 측은 새로운 생산 재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 허가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레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검토 결과 국제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분명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수출 허가는 350건으로 이번 결정은 그중 30여 건에 해당합니다. 전기차 캐즘도 뚫어버린 중국 비아디 소식부터 수요 악화로 메가톤급 구조조정에 나선 폭스바겐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비아디가 지난달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0% 늘어난 37만 대를 돌파했고요. 분야별로 보면 전기차가 12%, 하이브리드가 48% 급증해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비아디는 해외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외에서 3만 대 넘게 팔아치웠고 연간 누적 판매량은 26만 5천 대 육박해 지난해 기록을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2분기 매출은 25% 넘게 늘어 우리 돈 33조 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30% 넘게 늘어 지난해 말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미국과 유럽에 이어 캐나다까지 관세 폭탄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유럽과 멕시코 등 현지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리면서 거침없이 시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국민차죠. 폭스바겐은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장 올리버 블룸의 CEO는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메가톤급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1939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독일 공장 문을 닫은 적 없는 폭스바겐이지만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최소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 각각 한 곳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경영진은 30년 전부터 유지해온 고용 안정 협약도 종료하겠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회사는 당초 2026년까지 100억 유로로 책정한 비용 절감 목표도 50억 유로 더 높일 계획이고요.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약 2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테슬라도 고민이 깊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 출하량은 3% 들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미국과 유럽, 캐나다가 내놓은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고요. 그나마 최근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종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현지 시장 수요가 반짝 늘어 한숨 돌렸지만 이마저도 토종업체들의 약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출하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출하량은 32% 늘었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을 앞지를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비해서 성장 보폭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2분기 시장 점유율은 62.3%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1.5%를 기록한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도 1분기 50.7%포인트, 2분기 50.8%포인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애플의 재입고 주기가 돌아오고 AI 서버 관련 고성능 컴퓨팅 칩 수요가 호조를 보이면서 웨이퍼 출하량이 증가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SMIC가 5.7%로 삼성이들을 바짝 쫓으며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글로벌 10대 파운드리 업체 2분기 합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 가까이 증가해 여전히 인공지능 부분 수요가 강력한 점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최근 공급 과잉으로 하락하던 웨이퍼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태양광 산업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2010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현재 공급 과잉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 돈 1조 7천억 원은 순이익을 거둔 룽지실리콘은 올 상반기 1조 원에 육박할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재정 위기에 업계 구조 조정 조짐도 감지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시장 재균형에 도움이 될 만한 공장 폐쇄가 임박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과 또 한도 축소도 꺾질 못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또 최대폭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은행들은 더 강력한 억제 카드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지흥비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뱅크도 오늘부터 주담대 대상을 제한하죠.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주택 구입 목적의 경우 기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만 좁혀집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인 경우 기존처럼 세대 합산 1주택 세대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우리은행에 이은 두 번째 대출 제한 조치인데요. 가계대출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잔액이 725조 4천억 원으로 직전 달보다 9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5대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한 2016년 1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상목 부총리가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언급했다고요? 네,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나온 답변인데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대로 가면 32조 원 세수 펑크가 예상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여 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지난 7월까지 직전해보다 8조 8천억 원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 예산 편성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강성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여 원의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다며 최대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자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응급실 인력이 좀 확충이 된다고요? 네, 이제 내일부터 군의관 15명을 배치하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이후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230여 명이 파견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체 응급실 499곳 중에 99%가 24시간 운영 중이라며 응급실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 곳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 담당 의사가 잇따라 사직서를 내는 등 야간 진료가 중단되는 곳이 속출하면서 추석 연휴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 여부가 주목됩니다. 네, 지흥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5년간 농협과 축협의 금융사고 액수가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농협과 축협 관련 금융사고는 모두 280건, 사고액은 1,119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인 금전 대차와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관광,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은 대체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성장의 핵심 동력인 부동산 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행히 중국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차이신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상승하며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지표의 중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도 제각각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의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요 부족 문제를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부가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을 내놔야 올해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China has a demand problem. It's not a supply side problem, right? It's a lack of consumer demand. It's a lack of private sector demand outside of state-owned enterprises. And what that says to me is that stimulus measures need to solve a couple of problems. Soft labor, weak incomes, a deterioration in household balance sheets. These are the issues that I think need structural attention in China's economy before we can stabilize. And so I think if they're going to reach their growth target for the year, you have to assume that there will be a pickup in both fiscal and monetary stimulus in the second half. 글로벌 투자회사 에버딘의 투자이사도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매우 약하다며 이러한 약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일축했습니다. I think the economy as a whole is really weak. The key pockets in consumer property investments remains very weak. We don't expect that to turn. In terms of infrastructure spending from the government, we're still trying to wait and see. But the state and city governments are, from our understanding, don't have the money to do too much to support the economy. So you really need the central government to step in. And that's why I just don't think they are ready to. 변동성 컸던 8월을 마친 뉴욕 증시는 9월 FOM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인하 폭과 속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8월 비농업 고용보고서 등 이번 주 고용지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3대 은행 중 하나인 크레디 아그리콜의 외환 리서치 책임자는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아직 견고한 만큼 연준은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o us, given the still, I would say, glass half full U.S. outlook, I think that the Fed may be more inclined to deliver something akin to a hawkish cut, really non-committal, really very high emphasizing the data-dependent, data dependency of future policy decision. We expect 2 rate cuts this year, which compares with about 4 really priced in by the markets, as in 4.25 moves. 9월은 보통 뉴욕 증시가 부진한 달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포지셔닝과 투자 전략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투자 책임자는 분산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기술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와 섹터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는데요. 들어보시죠. The positive in all of what we are observing is there is breadth in the market. So we're not in 2023, US tech, a monolithic, monodimensional element. We have other options. Again, if I think about across the board from a regional perspective, a lot of discussions around Japan, and you can take different views, but it is an area that remains,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under-owned. Europe, probably too early to move towards an overweight, but again, we've seen a lot of interest coming back, including from international investors earlier in the year. 한때 반도체 거인이었던 인텔, 요즘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대규모 인적 구조 조정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제는 핵심 사업까지 줄줄이 매각 또는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처럼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 다른 반도체 기업들 살아나는 거와 달리 인텔은 오히려 반대로 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국의 몰락,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특히 지난달에 이제 인텔이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구조 조정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텔의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뉴욕 증시는 노동절 휴일 상황인데 바로 그 전날,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에서 인텔이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죠. 10% 가까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인텔에 대한 기대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인텔은 아직
6년밖에 안 됐어요. 네. 자, 저희들 성장 세대에는 인텔과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텔 때문에 컴퓨터를 접하게 됐고 신 IT 기술로도 인텔이 가장 앞서왔는데 우리 흔히 386 세대니 486 세대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30년대 태어난 뭐 86학번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것도 인텔이요. 인텔의 프로세서, 인텔의 CPU가 386 시리즈, 486 시리즈, 586 시리즈 이렇게 계속 진화되어 왔거든요. 뭐 저희들은 386 시대부터 인텔을 그 컴퓨터를 사용을 했었는데 586부터를 펜티움급이라고 그랬죠. 이 얘기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텔은 컴퓨터의 전부였다. 반도체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반도체의 패왕, 반도체의 모든 것이 1968년에 시작을 했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CPU를 만들어냈고 지금 삼성전자가 또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저거를요 1980년에 철수하기 전까지 전 세계 시장의 95% 시장 점유율을 가졌던 게 인텔입니다. 근데 그때도 한번 위기가 왔거든요. 그때는 일본 회사들이 이 메모리 기술을 도입에다가 가격 덤핑을 하면서 인텔을 치고 들어갔어요. 그럴 때 인텔은 과감하게 메모리를 포기해버립니다. 메모리는 일본 너희들 해. 그리고 인텔이 완전히 CPU로 전환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세상 판도를 CPU 중심으로 만들면서 인텔의 세계를 또 한 번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은 인텔이 그런 위기 극복에 DNA가 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인텔 망했다 그러는데 물론 인텔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렵게 됐냐 이 교훈을 앵커님하고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무조건 비관적인 입장으로 또는 비하하는 입장에서 인텔도 가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인텔이 그 실적 악화가 된 잘 나가다가 실패하게 된 그 교훈도 중요하고 지금 인텔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노력 그 대목이 현재의 반도체 산업이나 IT 업계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시각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럼 인텔의 위기는 막상 언제 시작이 됐고 시계를 돌린다면 어디로 가서 언제부터 고쳐야 될까요? 예, 인텔은 2005년, 6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벽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를 일본에 넘길 때도 일본의 덤핑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그때 사실 미국 정부하고 합작해서 공격을 하면 인텔이 그 메모리도 살릴 수가 있지만 시장을 선도적으로 보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CPU 쪽으로 쫙 전환을 했거든요. 그것도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자, 2005년이 중요한 게요. 2005년, 2006년이 둘 다 중요한데 애플이 이제 모바일이라는 아이폰을 만들어내면서 그동안의 CPU는 컴퓨터에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모바일이라는 게 조그마한 움직이는 컴퓨터잖아요. 모바일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안에 반도체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과 원수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애플에서 뺏어가가지고 돈을 윈도우가 벌어서 스티브 잡스가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면 소화가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일찍이 암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인텔이 동맹군이었잖아요. 윈텔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윈텔로. 둘이가 딱 붙어가지고 오늘날 엔비디아하고 TSMC 동맹처럼 정말 IT 세상을 주도해갖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동맹이기 때문에 당신하고 정말 친하고 싶지 않지만 내하고 동맹 한번 해볼래? 그래서 아이폰용 반도체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애플의 아이폰 최초에 들어간 그 반도체 CPU는 인텔 걸 씁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6년에 와서 스티브 잡스가 또 하나를 제안합니다. CPU라는 것은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요. 요게 열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컴퓨터, 집에 컴퓨터 있으면 겨울에 난방 안 해도 될 정도로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식혀주기 위해서 안에 환풍기도 달고 만져보면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도 많이 대부분의 집에 PC 폰 같은 거 만져보면 굉장히 뜨거워요. CPU가 너무 빨리 돌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는데 문제는 그렇게 열이 많이 나면 핸드폰은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핸드폰은 전기를 꼽아놓고 쓰는 게 아니라 충전해서 쓰고 충전이 몇 시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소모하면 안 돼요. CPU는 전기를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덜 소모하는 성능은 좀 떨어지만 가벼운 그것을 CPU를 하나 만들다 그것을 우리가 요즘 말하는 AP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드밴스드 프로세서. 근데 어드밴스가 여기서 뭐가 어드밴스드가 기술이 진보가 됐냐면 크기가 줄어들고 전기 소모량이 적은 겁니다. 발열도 적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면 소프트뱅크가 만드는 ARM이라는 회사. ARM이 그것 때문에 큰 거예요. 근데 애플은 인텔에다가 그 제안을 했죠. 우리 AP를 만들자 조그마한 거. 그런데 그 당시에 인텔의 CEO가 거부했어요. 사업성이 좀 없다고 판단했나 봐요? 그렇죠. 그게 휴대폰이 얼마나 팔릴지 예상도 안 됐지만 그 조그만 거 팔아서 돈이 얼마 되겠냐. 거기다가 그 당시에요.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CPU 시장의 거의 100%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PC가 늘어나는데 내가 우리 생산 공장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RM이 그 분야를 먼저 시작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ARM이 먼저 한 아키텍처를 사용하면 비용도 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텔은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 안 할래. 이래서 애플이 어디로 가냐면 삼성에다 주문을 해요. 삼성의 파운드리에다 주문을 하고 그러다가 TSMC로 넘어가게 되고 뭐 이래 되는데 그 아키텍처는 ARM 걸 쓰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후로 이 핸드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PC는 안 늘어난 겁니다. PC가 안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핸드폰이 워낙 늘어나니까 집에 와서 PC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스마트폰, 휴대폰이 사실 움직이는 PC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 내다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최근까지 잘 나갔습니다. 왜 잘 나갔냐면 CPU 하나만큼은 독점인데다가 또 빅데이터에 들어가는 CPU도 다 인텔 거거든요. 인텔 인사이더, 인텔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닝벨의 말이죠. 그 앵커님 인사이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죠? 이게 맞는 비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성능을 얻는데 문제는 자, 1차적으로는 애플의 AP 제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거, 전기 절 들어가는 거, 그거를 하자는 것을 우리 안 해. 하는 그것이 오판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양이를 잘못 키워가지고 호랑이를 만든 겁니다. 고양이가 누굽니까?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양이가 AMD입니다. 지금 경쟁사로 한참 큰 거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사수가 생긴 것도 좀 호랑이상이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 리사수는 이제 그 전에 AMD는 인텔하고 경쟁을 하다가 완전히 졌어요. 그래서 인텔이 AMD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경영 오판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고 하청업체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격이 싸니까. 그럴 때 AMD의 주주들이 리사수를 모셔옵니다. 리사수는 IBM 연구실에 있었고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조금 근무했던 반도체 천재인데 사실 저 지식 면에서요. 지금 젠슨 황보다도 훨씬 더 앞선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이 AMD에 벌써 와서 10년 가까이 됐는데 주총 때마다 주주들의 그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재선을 해야 되면 그때마다 투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주들 50% 지지율 받기도 어려운 그런 오너들이 CEO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분 득표율요 99.8, 99.9 이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반대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어요. 엔비디아보다도 주주 지지율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사수의 마법, 황의 마법 뭐 이런 보다도 리사수의 마법이 훨씬 더 세다. 자, 이러는데 이 양반이 CPU를 하청을 하다가 그 인텔하고 경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더 빠른 거 한번 개발해보자 해서 추진을 했는데 라이젠 시리즈, 지금 많은 컴퓨터 CPU들이 라이젠 시리즈를 쓰고 있어요. 점유율은 인텔이 CPU 시장 전체를 99% 장악을 하다가 지금 AMD가 와서 AMD가 20%, 인텔이 80% 정도로 아직도 인텔이 많기는 한데요. 첨단 제품은 다 AMD 거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젠은 7나노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CPU는 지금 인텔 CPU는 아직도 14나노에서 7나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싸고 성능 좋은 걸 만들어내는 바람에 그동안에 인텔은 우리 모바일 안 해도 돼 한 것은 CPU 쪽에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올 자도 없었고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AMD가 따라와서 좋은 시장 다 말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실패는 애플이 하자는 거 안 한 게 실패. 그다음에 AMD라는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하청업체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우리보다 CPU를 더 잘 만들어. 물론 아직은 20%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번 달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AMD는 흑자였는데 인텔은 적자였어요. 적자가 더 커졌죠. 1분기보다도 또. 예, 이게 엄청나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뉴욕 증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인텔의 마지막 자존심 CPU도 안 되는가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주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AMD 주주들은 리사수로 환호하고 있는데 우리 인텔은 뭐야? 근데 특히 이번에 인텔이 배당금을 안 주기로 선언을 해버려 일방적으로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거의 멘붕이죠. 주주들이 유일한 생계수단이 배당금인데 배당금도 안 줘? 이러니까 이제 압박을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겔싱어, 현재의 인텔 겔싱어가 성구설을 던진 거예요. 돈 좀 되는 부분 다 팔아버리자. 돈이 되는 걸 사실 박사님 판다는 게 그럼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는데요. 그 대목을 그러니까 돈 되는 거를 팔 정도로 회사가 어려운 거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인텔은 망한 거예요. 저렇게 미래 성장이 보장돼 있는 건데 특히 지금 팔겠다고 나선 게 알테라거든요. 어떤 회사입니까, 알테라? 알테라가요. 이 마법의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CPU도 있고 GPU도 있고 태어날 때 처음 만들 때 반도체 낸드 플래시니 성격을 부여하잖아요. 너는 태어나서 이거 해. 남자, 여자 성격 구분하듯이 처음부터 규정해 주는 게 그동안의 반도체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알테라라는 반도체는 뭐냐면요. FPGA라는 이게 전문 용어도 아니에요. 요즘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FPGA를 많이 지금 글로벌 2위의 FPGA 제조업체인데요. 이게 뭐냐면 필드 프로그래머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반도체 성격을 지정을 안 해주고 다용도 반도체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반도체를 회사가 사가서 필요할 때 인공지능 교육용으로 필요해? 그럼 GPU로 프로그램을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드 프로그래머블, 리프로그래머블, 현장에서 언제든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하느님이 남자로 만들었는데 너는 이 대목에서 여자가 필요해. 그럼 여자로 변경시키고 또 남자로 바꿨다가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반도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비싸고 또 리프로그램을 하는 기술이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게 꿈의 반도체, 미래의 반도체고 지금
알테라의 반도체를 이용하면 엔비디아의 GPU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GPU 프로그램을 저 알테라 프로그램에 그 반도체에다 집어넣으면 GPU가 돼요. 문제는 가격인 것이죠. 그런데 저거를 팔겠다. 인텔도 사실 이거 굉장히 비싸게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15년에 167억 달러인데 그래서 저걸 알토란처럼 키워가지고 인텔의 의도는 뭐냐면 IPO해서 기업들이 돈 버는 방법에 IPO해서 구주 매출하는 방식으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팔겠다 이러니까 뉴욕 증시의 지난 주말 반응이 환호한 겁니다. 이러면 우리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올랐어요. 큰 돈을 벌어 들여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돈만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떡을 사 먹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뭔가 투자한다. 뭐냐면 그것이 바로 파운드리에 투자한다. 일각에서는요, 인텔이 파운드리를 판다?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입니다. 그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해서 알테라를 파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 돈을 파운드리에 더 투자하겠다. 예, 파운드리를요, 지금 팔 수가 없는 게 그것은 뭐 파운드리를 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들 것이라니 이런 황당무계한 지금 분석까지 나와 있어요. 미국의 정부 보조금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거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성부수를 띄워보겠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박사님, 근데 반대로 밑빠진 독이다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계속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부수를 던진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자율차. 그 인텔이 바쁜 와중에 자율주행차 한다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썼거든요. 그 자율차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율차도 지금 상장했는데 별로 가격이 안 좋아요. 그것도 팔아버리겠다. 팔아서 반도체에 본격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에서 도망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대목은 2탄, 3탄으로 계속 지금 우리가 보도해야 될 그런 내용. 모빌아이 말씀하셨나 봐요, 박사님. 모빌아이. 자율차 기업. 네. 네. 아, 지금 짧게 뭐 저희가 압축적으로 전달을 드렸는데 사실 인텔 이야기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좀 모자랄 만한 역사의 의미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조금 연계되는 이야기여서 조금 더 파운드리로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얘기 박사님도 하셨는데 더 투자할 것이다. 그러면 파운드리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TSMC, 대만의 TSMC는 어떻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지 파운드리로 이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2분기에도 좀 시장 점유율이 나왔는데 TSMC가 당연히 1등, 삼성전자가 2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게 차이가 나도 사실 너무 많이 나는 1등이잖아요, TSMC가. 그렇습니다. 격차 0.1%포인트 더 벌어졌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10년 전부터 당시 이재용 부회장 시절부터 TSMC를 따라잡는다 그랬는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60%대를 껑충 더 뛰었고 삼성은 0.몇% 더 줄었어요, 지금. 그런 면에서 이 TSMC의 기세가 정말 무섭다. 그리고 TSMC는 지금 수요가 계속 폭발하고 있다. 지금 생산 라인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라인이. 왜 이렇게 TSMC가 잘 되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오로지 하청 공장으로서 기술을 계속했고 지금 2나노 부분에서 기술은 3나노에서 거의 TSMC와 삼성전자가 거의 같이 갔는데 수율 면에서 지금 TSMC가 훨씬 더 앞서거든요. 결국 기술에서 TSMC가 더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참 운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또 TSMC는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게 어렵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데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TSMC가 공장을 짓기로 한 미국의 주는 경합주예요. 거기는 여당, 야당, 트럼프, 해리스 이거 한 표에 목을 거는 주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들어간 건 이미 당락이 결정된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모든 혜택이 지금 TSMC로 추가 혜택은 TSMC와 인텔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TSMC는 그걸 알고 투자지를 선택한 걸까요? 뭐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경합주라는 것은 우리가 4년 전부터 알 수는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애리조나에 간 TSMC와 인텔의
혜택이 지금 더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다채롭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또 시간을 조금 넘겼는데요. 파운드리 이야기는 저희가 또 기회 잡아서 인텔까지 확장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많이 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도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엔 지금 2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며 어제 낮보다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3도, 춘천 19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서울, 세종 31도, 인천과 수원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6도, 강릉과 울진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23도, 부산 26도, 제주 27도, 낮 기온은 31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목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저희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